이게 무슨 일이지? 이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 가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짐이 왜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야? 엄마, 사실은 이사갈 새 집에선 우리 세 식구만 같이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안 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네요. 대성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전부 너희 줬는데 돈은 새 집 전세금이랑 중개수수료로 썼어요. 저희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드릴게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원래 그 아파트는 내 아파트였잖니. 돌려줘.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어머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새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연락 왔네요. 어머니 연세에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작은 월세방이 더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이은희 씨입니다. 서울 수유동의 작은 골목,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은희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곳에서 세월의 흐름을 가위 소리로 새겨왔습니다. 아유, 내 머리는 은희 언니한테만 맡긴다니까. 단골 손님의 칭찬에 이 씨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을 건넸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이는 세월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가위 하나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그녀의 손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씨를 걱정했습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아들 대성을 혼자 어떻게 키우냐는 걱정이 컸죠. 남편의 끊임없는 폭언과 외도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지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할 텐데. 남편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차라리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낫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씨는 가위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미용실을 닫는 날이 거의 없었죠. 명절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대성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죠. 엄마, 나 이제 취직했어. 이제 엄마가 좀 쉬세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던 날, 이 씨는 비로소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희야, 아들 장가 보내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친구들의 말에 이 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한편 결혼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아들 부부를 볼 때마다 이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이 씨는 수십 년간 운영해온 미용실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미용실 정리하고 어디 가려고? 단골 손님들의 아쉬운 목소리에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40년이면 충분히 일했잖아요.
미용실 권리금과 평생 모아둔 적금을 털어 이 씨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소진이도 일하느라 아이 맡길 때가 마땅치 않고.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한 것과 지금도 월세살이를 하는 것 등이 마음에 걸렸죠. 손주도 돌볼 수 있고 혼자 사는 적적함도 달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괜찮아, 소진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구나. 하준이도 할머니랑 많이 놀면 좋잖아.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죠.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이 씨의 마음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낮 시간만 돌봐주던 손주가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씨의 손에 맡겨졌죠. 며느리의 카페가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하준이 저녁 먹이고 목욕까지 부탁드려요. 알았어, 소진아.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와.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처럼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된 이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당했죠. 은희야, 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쉬엄쉬엄해. 그래? 나는 괜찮은데 조금 피곤한가 보다. 친구 순이가 걱정스레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손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와 집안일을 돌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가족을 위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죠.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 안 해? 아들내미 다 컸는데 뭐하러 그렇게 희생해? 친구 순희 씨의 직설적인 충고에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손주는 내 핏줄인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나도 내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밀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씨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죠. 식사 시간에 이 씨가 차려주는 밥상을 별다른 인사 없이 받아먹고 어머니, 저희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라며 손주를 맡기고 둘만 나가는 시간이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숨이 막혀.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노력해서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할게. 대체 언제요? 이대로면 하준이도 크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그냥 어머니 집을 팔아서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며느리가 멋대로 자신의 집을 팔자는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어차피 어머니 집은 나중에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같이 이사 가면 어떨까요? 하준이도 크고 우리 식구 공간도 더 필요하고요. 이 씨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지만 차마 얼굴에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을 판다고 여긴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거잖니.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집 팔면 더 좋고 큰 집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이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씨는 아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엄마 돈은 새집 계약금으로 쓰고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며 매매 대금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 씨는 곧 안심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자신의 짐도 챙기고 집을 구경하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이 씨는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아들 부부를 보며 더욱 안심했습니다. 엄마, 이사갈 집은 방도 3개예요. 좋죠? 그래, 좋구나. 내 방은 어디야? 아, 안방 바로 옆방이요. 햇빛도 잘 들어서 좋을 거예요. 어차피 노후를 위한 집이었으니 아들네와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하며 이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옷가지와 소중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았죠. 그리고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장난감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날 오전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날이잖아요. 저희가 먼저 이사 시작할 테니까 검진 마치고 오세요. 아유, 깜빡했네. 그래, 너희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검진 끝나고 바로 갈게. 이 씨는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죠. 그래서 짐박스 몇 개만 미리 정리해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은희 씨,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혈압이 좀 높아졌네요. 의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주 보느라 좀 그렇죠.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아들 부부가 어딨어요. 검진을 마치고 이 씨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새 집에 가서 정리할 것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죠. 아들 가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씨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짐이 왜 문 앞에 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사갈 새 집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몇 달간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안 해도 이게 좋을 것 같대요.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집을 팔고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 씨는 생각해냈습니다. 대성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전부 줬는데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돈은 새 집 계약금이랑 중개수수료로 좀 썼어요. 저희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드릴게요. 엄마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끊을 것처럼 서두르는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소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어머니, 그게 다 어머니가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 속이 좀 편안하시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내 아파트였잖니. 돌려줘. 어머니 연세에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월세방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더 이상 통화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소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새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연락 왔네요. 어머니 물건은 다 챙겨 넣어놨어요. 넓은 집보다는 작은 월세방이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뻔뻔한 메시지에 이 씨의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아들과 며느리가 나만 쏙 빼고 이사를 갈 수 있지? 자신을 버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 씨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이 씨의 상황을 듣자마자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은희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미안해, 순이야. 무슨 소리야? 어서 와. 며느리도 아들내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순이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손주를 위해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니? 그것도 미리 말도 없이. 순이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 씨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화를 냈죠. 하지만 이 씨는 순이의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순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과 부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아이고, 다리야. 날이 갈수록 이 씨의 몸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의 생활, 심적 충격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르는 무릎 통증.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시간은 이 씨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지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날 밤, 이 씨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집계약서, 미용실 권리금 이체 내역.
모든 것을 정리하며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생활이라니? 지금이라도 전부 돌려받아야 해. 낡은 탁자 위에는 평생 모아온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매일 조금씩 자료를 모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어느새 단단한 결심을 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우리 조카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 한번 상담받아 볼래? 정말 그럼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이 씨는 순이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순이의 조카 민주는 친절하게 이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 씨는 그동안 정리해온 서류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손주 양육과 관련된 증거들까지. 이은희님,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상속하셨기에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아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대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성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집 한 돈 돌려주고 사과해다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준 걸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대성아, 내가 언제 그 돈을 너한테 줬니?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살던 집을 판 거잖아.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번에 약속한 대로 저희가 월세도 드릴게요. 아들의 뻔뻔한 말에 이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각오해.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내용 증명도 보내주시고요. 일주일 후 아들 대성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집 매매 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직장과 며느리의 카페 주변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다들 알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도 저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예요. 대성아, 내가 언제 거짓말이라도 했니? 엄마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만하실 건데요? 내 돈 돌려주면 그만할게. 이틀 후 이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희님,
아드님께서 일부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자꾸 그러라고 해서. 며느리 탓하지 마라. 내 책임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사는 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럴 맘 싹 사라졌어? 하지만 엄마,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우리도 후회했어요. 엄마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는 너희를 못 믿겠다. 그 집, 엄마가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거야. 내 인생 40년을 바친 돈으로 산 집이란다. 그런데 너희는 단 한순간에 그걸 빼앗으려고 했잖니. 손주는 보고 싶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해. 대화가 끝나고 이 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희야, 돈도 돌려받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 순이의 물음에 이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위를 쥐었던 그 손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 씨는 우연히 오래전 미용실에서 함께 일했던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미용실은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 몇 년 전에 정리했어. 너는 잘 지내니?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미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니, 우리 미용실에서 같이 일하면 어때요? 소소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씨는 미영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그렇게 이 씨는 손을 놓았던 미용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미영의 단골 손님 몇 명만 상대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미용사분 계신가요? SNS에서 봤는데 파마 한번 받고 싶어서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SNS에 올라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한 손님이 이 씨가 손님 머리를 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고 그것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씨는 할머니 미용사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언니 영상에 3만 좋아요를 받았어요. 미영이 흥분해서 보여주는 화면에는 이 씨가 파마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댓글에는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엔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20대, 30대 젊은 여자들이 일부러 이 씨에게 머리를 맡기러 왔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들도 다 할머니한테 머리하고 싶다고 해요. 젊은 손님들의 열렬한 지지에 이 씨는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봉사는 이 씨에게 또 다른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희 씨, 우리 복지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복지센터 관계자의 제안에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강좌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이 몰려와 이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강좌를 듣던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죠. 하루 종일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했고, 그리고 얼마 전엔 그렇게 키운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목이 메었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씨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제가 평생 손에 쥐었던 가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손에 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가위가 있을 거예요. 이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집 한 돈을 모두 이 씨에게 상환한 후 그들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며느리의 카페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의 초청 제안을 받으며 귀가하는 길,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무려 반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대성이. 아들은 만나자는 간절한 요청을 했고 이 씨는 다음 날 미용실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진 채 피곤함이 역력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피곤함과 짜증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도 알바를 하고 손주 하준이를 돌볼 여력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요. 하준이도 할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때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일에 낮 시간만 하준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물론 용돈도 드릴게요. 며느리 말에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무슨 미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하준이나 돌봐주세요. 며느리는 은근히 이 씨의 일을 무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하게 아들 부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니? 내 집 팔아먹고 날 내쫓고 이제 와서 손주 봐달라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인데 왜 또 그러세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였고, 그리고 저희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싫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이제 너희한테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손주가 자랑스러워할 할머니가 되려고 해.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 거다.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낙담한 채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이 씨의 사연과 새로운 도전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40년 경력 할머니 미용사, 인생 2막을 열다. 기사가 나간 후 한 지역단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혜님을 저희 6070 성공사례 발표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실 거예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40년간 가위를 든 손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이 씨는 손주 하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할머니가 잘라준 머리가 제일 좋다고 말했을 때 이 씨는 그래,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을 잃고 고시원에서 지냈던 암흑 같은 시간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일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이 씨의 의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가위를 들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 저걸 먹겠다는 건가?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피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요. 정씨 할머니는 눈앞에 기름진 냉동 피자 조각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피자, 맛이 너무 짜지 않니? 그래도 따뜻한 밥이랑 국이라도. 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짜면 물을 드세요. 요즘 다들 이렇게 먹어요. 굳이 집에서까지 뭘 크게 차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정씨 할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가 손님인 자신을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정덕희 할머니이십니다. 정씨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된 농사일로 고생하며 살아온 정씨 할머니는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잘 키워서 도시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노력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석이는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꼭 좋은 데 취직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덕분에 아들은 성공적으로 서울의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며느리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얼마나 좋은 집인지 궁금하네. 아들의 행복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씨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벅차올랐고 직접 축하해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시골에서 살며 매일같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이 상추 참 좋아했었지. 이번에도 듬뿍 가져가야겠어. 정씨 할머니가 기른 채소들은 햇볕을 듬뿍 받고 자라 신선함과 건강을 담고 있었고 그 채소들을 가득 담아 아들 부부에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손수 만든 장아찌와 정성 들여 준비한 집 반찬까지 챙기며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힘들어도 직접 가져다 줘야지. 택배로 보내면 신선하지도 않을 거고. 오래 걸리는 여정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겨 아들 부부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집들이라면 당연히 어머니로서 직접 찾아가서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야겠어. 일찍 출발해야 점심때쯤은 도착하겠지.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마친 정씨 할머니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기운을 냅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놀랄까? 기다려지네.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떠나는 이 여행이 고생스러울지라도 보람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산과 들을 지나고 점점 높은 건물들이 보일 때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 설레고 기쁨이 커져만 갑니다. 긴 버스 여정을 마치고 나면 지하철을 타고 몇 번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복잡한 서울 지하철은 늘 헷갈리네. 이번엔 몇 번 출구였더라. 도시의 지하철과 인파 속에서 정씨 할머니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게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지친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반겨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아들 부부가 사는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정씨 할머니는 그간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였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정씨 할머니의 가슴은 기대로 벅차오릅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 모든 피곤함을 잊게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 때문에 잠깐 나갔고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정성스레 준비해온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손수건으로 곱게 싸매온 채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텃밭에서 정성 들여 키운 거야. 새벽마다 이슬 맞으면서 물 주고 가꿨어.
이 상추는 쌈 싸먹으면 달고 맛있을 거야. 이것도 보렴. 작년에 담근 장아찌인데 입맛 돋워줄 거야.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반가워하며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 냉장고에 자리도 별로 없고. 요즘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바빠서 식사도 대충 때우는 편이라. 라고 말하며 서둘러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릿하듯 아파왔지만 곧 이해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정성 들여 가져온 건데.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채소 봉지들을 집어들더니 냉장고 한켠에 대충 밀어 넣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천천히 먹어보렴.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을 텐데. 점심 시간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앉아 정성 가득한 식사를 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며느리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는 못 먹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 정씨 할머니의 배려 어린 말에 며느리는 그저 휴대폰만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한 번 내쉰 뒤 느릿느릿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망설임 없이 냉동실에서 피자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설마 저걸 먹겠다는 건가? 정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냉동 피자 상자를 대충 뜯어 전자레인지에 던지다시피 넣었고 시간을 설정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대충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3분여 동안 며느리는 주방 의자에 기대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를 내며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정씨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단조로운 소리와 함께 정씨 할머니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피자를 꺼냈습니다. 종이 접시 2개를 꺼내 대충 피자를 올려놓은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씨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눈앞에 기름진 냉동 피자 조각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정씨 할머니는 그 인공적이고 짜기만한 맛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피자. 맛이 너무 짜지 않니? 그래도 따뜻한 밥이랑 국이라도. 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짜면 물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게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굳이 이런 집에서까지 뭘 크게 차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정씨 할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가 손님인 자신에게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기대했던 식사 자리에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편리만 우선시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정씨 할머니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저 피자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인 시어머니에게 대접하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막말에 가까운 태도는 그녀를 더욱 깊은 씁쓸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윤서가,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피곤하겠지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며느리랑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점심에 냉동 피자 한 조각으로 때우더구나. 내가 어릴 때는 손님이 오면 매 끼니마다 정성 들여 밥상을 차렸는데 그 마음을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했는데.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닌가 하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쌓였던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골서 온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국 한 그릇도 못 끓여주나. 냉동 피자로 때우고. 그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던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시영이가 어머니를 푸대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밥 해먹을 힘도 없고. 저희도 매일 이렇게 사는걸요. 그래도 윤서가,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을 줄은 몰랐다. 어머님, 시골에서는 그렇게 사셨겠지만 서울에서는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끼니도 대충 때우고 살아요. 어머니처럼 정성 들여 밥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시영이 탓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정씨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정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라 그런가 보다. 그 작은 중얼거림에 담긴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아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쌓인 실망과 서운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이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던 정씨 할머니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출장 일정이 겹쳐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아내 생일에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요. 혼자 둬서 미안하네요. 아내가 생일 혼자 보낼 것 같다고 삐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복수할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며느리 생일을 잘 챙겨줄 테니 출장 잘 다녀오렴. 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제가 없는 동안 잘 부탁드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방문을 계기로 며느리에게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막내로 자라며 오냐오냐 하며 자란 며느리는 그 특유의 이기적인 면모로 어머니의 노고와 정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작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생일을 맞아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출장 전 미리 준비해둔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고 친정에서 온 선물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선물을 자랑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걸 받았어요. 이번 생일은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정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환한 얼굴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지난번 며느리의 대접을 떠올리며 오늘의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햇반과 냉동 만두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가 준비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씨 할머니가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햇반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냉동 만두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며느리는 속으로 불만을 느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니, 내 생일인데 냉동 만두라니.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씨 할머니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며 만두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번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너도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다고 했지 않니? 정씨 할머니는 일부러 평소 며느리가 했던 말을 흉내내듯 가볍게 던졌습니다. 네.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더욱 서운해하며 억지로 냉동 만두를 한 입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실망감이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라면 조금 더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며느리에게 이 식사는 너무나도 대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속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점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냉동 식품과 간단한 반찬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 소리를 참으며 기다리던 며느리는 점심에 이어 또다시 대충 준비된 저녁 식사를 보며 속으로 참아왔던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이번 생일에 정씨 할머니의 따뜻한 한상을 기대했지만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중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제 생일인데 냉동은 좀 아니잖아요. 제가 서운한 거 모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도 나한테 그랬잖니?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와서 너를 보러 왔는데, 그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않았니?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그땐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어머님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며느리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씨 할머니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먼 길을 와서도 너한테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못 받았어. 너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봤니?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씨 할머니에게 했던 무심함과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대접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갈등 이후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부엌에서 정씨 할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오히려 둘 사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며느리와 화해하고 며느리에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고 텃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들로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는 된장찌개 냄새와 갖은 반찬을 만드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정성을 담은 선물과 꽃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예쁜 꽃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꽃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상 가득 채워진 정성 어린 반찬들과 따뜻한 미역국을 보며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내가 내 마음을 느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하지만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구나. 오늘은 내 생일답게 정성껏 준비했으니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정씨 할머니는 식탁 옆에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며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생일 선물이란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과 작은 화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이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니 그걸로 충분하다. 어제 제 생일날 어머님이 냉동식품으로 식사를 차려주셨을 때 무시받는 기분이라 전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은 그 마음이셨던 거죠. 심지어 멀리서 오셔서 그 정성 들인 음식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드렸는지 정말 죄송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더 잘 지내보자꾸나. 두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어제의 서운함을 풀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미역국과 반찬들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차가운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씨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도 며느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준비한 화분 속 꽃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부엌에는 여전히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마치 그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식품으로 며느리에게 서운했었던 사건과 화해를 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는 점점 친모와 친딸처럼 가깝고 친밀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꽃길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꽃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씨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새 아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에게 오빠, 어머니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잘 챙겨드려. 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요리법과 재료 손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면서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음식을 배우며 직접 한상 가득 정성껏 음식을 차리는 것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주부 구단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솜씨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유용해요. 이런 솜씨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블로그 운영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정씨 할머니도 내가 뭘?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그런 걸 할 줄 아냐? 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용기를 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블로그 운영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클릭 하나도 어색했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법부터 사진을 예쁘게 찍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첫 블로그 글을 올릴 때는 며느리가 옆에서 도와주며 어머님,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시면 돼요.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자꾸만 실수를 하고 블로그 화면이 엉망이 되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아이구야, 이거 참.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따뜻하게 정씨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조금씩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정씨 할머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는 어머니가 전수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와 손수 만든 반찬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한 일상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글과 정성 담긴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블로그는 젊은 사람들, 특히 세댁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는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의 블로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는 정씨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블로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사실 전부 며느리 덕분입니다. 정씨 할머니는 인터뷰 중 묻는 말에 겸손하게 대답하며 공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도 며느리가 도와줘서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제 요리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기자의 질문에 정씨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그런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님께서도 어머님과의 이런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어머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도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 이후로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본 독자들의 감동 어린 반응이 이어졌고,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정씨 할머니에게 강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떨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강의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강의장에 모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강의장 앞에 서며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머니의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할머니 말도 잘 안 듣는데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네요. 정씨 할머니의 농담에 강의장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며 강의를 시작했고, 참석자들은 정씨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요리법에 귀 기울이며 감동받았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강의는 진솔한 이야기와 더불어 실제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강의였기에 사람들은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정씨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로 강의장이 북적였습니다. 문화센터 강의 이후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는 그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와 블로그와 강의에서 전했던 요리 이야기와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에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가장 먼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이야. 며느리와 정씨 할머니는 이제 함께 요리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블로그와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화해와 사랑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의 중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어머님, 며느리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저는 처음부터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서로 많이 달랐고 살아온 환경과 세대 차이도 컸지요. 저는 시골에서 나물 캐고 된장 만들며 살았고 며느리는 도시에서 편리한 삶에 익숙했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생각하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서로의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강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씨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고, 저는 며느리에게 정성과 마음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배우며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지요. 지혜롭고 따뜻한 정씨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며느리도 큰 깨달음을 얻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